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이제 행정사 강의를 쭉 연결해서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예, 김묘엽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1차 때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때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2차 공부도 같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차는 일단은 제가 제 수업량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서 다른 학원에 비하면 되게 양이 적어요. 반복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올해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 민법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제 목표는 정확한 설명, 그다음에 좀 알아듣기 쉬운 설명도 있는데 양을 줄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 목표라서, 그다음에 이제 1차는 이제 저희 교재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1차 교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선생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다 보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약서가 나올 거예요. 요약서에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요약서에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가 돼 있거든요. 예, 요걸 가지고 수험장까지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한 100점 정도, 90점 이상씩은 다 맞으시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거니까, 선생님 기본서는요. 예, 요약서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잡아야 요약서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의 경우에는 제가 뭐 설명을 지금 드릴 필요는 없는데, 자, 2차의 경우에는 제가 올해 시험 논점을 36개를 잡았어요. 그 토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토픽이 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외워야 될 논점을 36개를 잡았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5문제 중에서 4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0점. 책에서 36개의 토픽에서 논점이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러면 보통 다른 데 논점은 몇 개냐면 60개에서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학원이 60개에서 한 70개 논점이 돼요, 민법이. 근데 이제 그거 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건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양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사무관리나 행정절차론이나 이런 걸 좀 하면 행정절차론이 거의 100개가 넘는 토픽이거든요. 100개가 넘고 사무관리가 한 7, 80개 정도 되는 토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외우시고 들어가셔야지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이 36개면 굉장히 적은데 그거를 또 외우기도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100개. 그럼 선생님,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선생님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언제는 줄여달라더만. 줄여주고 나니까 거기 말고 딴 데서 나오면 어떡해요? 막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70개, 2차 과목을 4개, 거의 한 300개 가까이 토픽을 외우신다. 이걸 외우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못 외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년 공부해서 하루에 한 토픽 외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개를 외우고 들어가는 것보다, 즉 민법에서는 이제 요것만 줄여서 한 70개 정도 외우고 들어가는 것보다 36개를 딱 외우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정도 나왔으면 오히려 이게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해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의 강의를 미리 예습하면 되지, 하지 마세요. 작년의 강의 미리 예습하고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자, 올해는 권리금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임대차가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는 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의 4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는요, 이 2가지는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그 강의를 들어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걸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수업하면서 잘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민법은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재밌습니다. 뭐 행정절차론, 실무, 사무관리 한번 들어본 적도 없죠. 예, 하지만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시들이 많으니까 좀 재미가 있는 과목이라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올해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작년에 봤던 부분을 올해 안 보고 작년에 안 봤던 부분을 올해 볼 겁니다. 왜 해마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양을 줄여드릴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보지 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지 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보지 마시고 요거는 꼭 보자라고 하면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사실 모든 학원 강의는요, 책이 있으면 책의 모든 범위를 전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걸 포커스로 잡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가르쳐 주는 데서 나오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보는데 저는 태생이 강사 태생이 아니라 원래 과외 출신 태생입니다. 그럼 과외는 전 범위를 가르쳐 주면 실력이 없는 과외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외의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전체를 한 번 볼 때 여기 부분을 두 번 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과외는 전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보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강의를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기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인문 특강이 있습니다. 인문 특강이 있는데 여러분 인문 특강은 꼭 들으세요. 이거 안 들으시면 못 따라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인문특강 때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보신 분도 계셔서 인문특강에서 가장 민법이나 법 과목의 베이스를 잡아드려요. 이 베이스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법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문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잡아드리니까 인문특강을 꼭 들으세요. 보통 인문특강은 뭐 전체 목록을 잡아주고 뭐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자체가 완전한 수업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인문특강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꼭 좀 들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의 마인드가 좀 많이 틀려요. 제일 중요하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문특강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꼭 다음 수업부터는 인문특강에서 했던 건 수업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인문특강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먼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인문특강에서 했던 얘기가, 자,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다. 자,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요거부터 시작해요. 부부는 남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부부는 남입니다. 완전 남이에요. 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번 돈은 이쪽에서 소득세를 내고 이쪽에서 번 돈은 이쪽에서 소득세를 내죠. 이거 서로 남이니까 각각 번 돈을 가지고 각각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도 어떻게 타야 되겠어요? 여기서 국민연금을 나오고 여기서 국민연금을 냈으니까 자, 몇 명이 받아야 된다? 각각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국민연금이 부부일 때는 두 몫이 나와요? 한 몫이 나와요? 한 몫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야이씨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혼하죠. 서류상으로. 자,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제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원래 받아갈 땐 한 사람 각각 받아가고 줄 때는 한 사람 몫만 주니까 각각 받아가고 한 사람 몫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는 남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 자, 생활비를 주는 것도 뭐라고요? 증여예요. 생활비를 주는 것도 뭐라고요? 증여. 증여는 여러분 증여를 하게 되면 그냥 줘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죠? 왜?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소득을 얻으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서 증여세를 때리거든요. 자,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증여세를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근데 어디까지는 안 때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특강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법의 체계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공부할 때 많은 애로점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은 우리 교재 9페이지를 먼저 피십니다. 자, 9페이지 먼저 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판서를 하지 마시라고 판서 노트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예, 필기보다는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서 노트는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자, 먼저 우리 교재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9페이지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자, 10페이지도 올해도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절대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가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지워버리시고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가십니다. 자, 12페이지. 자, 12페이지 가셔서 사회적 형평의 고려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선생님 진짜 안 나옵니까? 예, 진짜 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휙휙 넘기시기 바라고요. 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문특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조문 읽는 법인데, 자, 요것도 이제 인문특강에 설명드렸으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자, 14페이지 보십니다. 자, 여기 설명을 제가 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 인문특강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예,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 독일에서 들어온 용어를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일본식 언어입니다. 일본식 언어. 순수한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대신에 고의나 과실도 마찬가지로 독일에 있는 법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자,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특강에 했지만, 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의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적은 없죠? 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아,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자, 그럼 과실이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까? 실수로 죽인 겁니까? 실수로. 예, 실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는 의도적이고 과실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분을 실수로 부딪혀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과실.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실을 가지고, 이게 한문이라서 그래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를 지자를 써서 사망에 다다르게 됐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려고 몸에 칼을 휴대한 채 가면서 슥 뱄어요. 자, 그럼 이때는 실수로 다치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저는 고의로 이분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죄명이 상해죄로 바뀝니다. 자, 이게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해를 입었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 실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으면 과실치 상죄가 됩니다. 이제 사가 아니라 죽을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처 입을 상자를 쓰면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죠. 죽으면 뭐가 돼요? 치사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는 사람을 죽이면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라고 얘기합니다. 악자가 악할 악자인데 악한 뜻, 아는 게 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른다, 그럼 뭐예요? 선의라고 얘기합니다. 착할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서는 선의는 야, 몰랐잖아. 몰랐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선의. 자, 안다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악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자, 상해죄로 사람을 죽일 때 모르는 사람을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자,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찔렀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찔렀죠? 의도적으로 찔렀죠? 근데 모르는 사람을 찔렀으면 뭐가 돼요? 선의. 선의의 자를 찌른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을 찌르면 뭐가 돼요?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하고 모른다는 단어는 무슨 말을 쓰느냐? 법에서는 특이하게 모르는 것을 선의, 자, 아는 것을 뭐라고요? 악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차량을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아는 사람이 있어. 저 군대에서 죽이고 싶었어. 와, 막 그래가지고 차를 몰아가지고 쾅 가서 들이박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모르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는 사람, 악의. 그런데 고의로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였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의하고 선의하기 같은 말이 전혀 아니고 고의하고 과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과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표현이, 법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실은 뭐냐? 이런 얘기하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자, 뭐라고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쳤어요.
그럼 나는 운전할 땐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위반한 거예요.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실수로 사람을 쳤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의 의무 위반. 요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형법에서 씁니다. 주로 형법에서. 형법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 민법에서는 다른 말을 씁니다. 민법에서는 자, 과실을 뭐라고 하냐면 실수인데, 민법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야, 너 그거 피할 수 있어서 없어서, 그 교통사고 피할 수 있어서 없어서, 아, 있었지, 피할 수 있었지. 근데 왜 못 피했어? 아, 피할 수 있었는데 해서, 과실은 피할 수 있었는데, 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즉 내가 알아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알 수 있었는데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게 이제 뭘 뜻하는 것이라고요?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 야, 너 왜 조심하지 않았어? 아, 몰랐어. 나 이게 알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하면은 다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깜빡했지 뭐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과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알 수 있었는데. 자, 민법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과실은 실수야.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민법에서 조문을 봤는데 과실을 볼 수 있으면 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과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실래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 밑줄은 그어 드릴 테니까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로마자 2번의 선의 악입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선의를 보세요. 선의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쭉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양가로 니은의 악입니다.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쭉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 3번에 고의 과실이 있는데 1번에 고의입니다. 자, 고의란 밑줄 그으시고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행하는 게 고의고, 자, 이번에 과실이란 해서 가번에 의가시죠. 과실이란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우측에 피하지 못한 실수. 자, 피하지 못하는 실수를 말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피하지 못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추상적 과실이다, 뭐 구체적 과실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오는 단어고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냥 쓰시는 단어니까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운전을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고서 실수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준으로 실수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운전하는 사람은 이 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일 수 있어. 이 정도는 볼 수 있어. 그랬는데 너 실수했네? 이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레이싱 선수인데 그걸 못 봐? 너는 주의 의무가 더 중요해. 너는 레이싱 선수니까 프로니까 넌 주의 의무가 더 높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야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따집니다. 행정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행정사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자, 누굴 기준으로 본다? 평균인 기준으로.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선량한, 착한 관리자들은 항상 이 정도 주의 의무를 가지는데 그걸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평균인의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두 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선관주의.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선관주의.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행정사가 가지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겠죠. 그걸 선관주의 의무를 선량한 행정사가 가지는 주의 의무가 있을 거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 근데 실수가 큰 실수가 있고 작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큰 실수니까 대실수, 대과실, 작은 실수니까 소과실 이렇게 부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자, 큰 실수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과실? 중과실. 자, 작은 실수 그러면 가벼운 과실. 그래서 무슨 과실? 경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그냥 길을 가다가 사람을 살짝 쳤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애가 공을 잡으려고 튀어나오다가 부딪힌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실수 무슨 과실? 경과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쳤어요. 그럼 무슨 실수? 큰 실수 무슨 과실? 중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실수를 대과실이라고 안 하고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실수를 경과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한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환문이니까 어렵죠. 그럼 선생님 전 한글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럼 누구도 행정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몰라야. 내가 뭘 알아들어야 전문가를 찾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렵게 한글로 왜 안 풀었습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네 그래서 먹고 살아. 못 알아보잖아. 네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거기 나번에 추상적 과실을 보세요. 추상적 과실을 보시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의 보세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밑줄 그으세요. 평균인 기준이 포인트입니다. 평균인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고 줄여서 선관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양가로 니은의 경과실입니다. 가벼운 과실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과실은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겁니다. 예, 현저히 위반했으니까 무거운 실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과실이 있는데 구체적 과실은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요 단어를 보시면은 아, 이거는 틀린 지문이구나. 틀린 지문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주의의무를 자기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지면 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 보통 이 정도 주의의무가 있어요. 난 행정사 일을 하는데 난 이 정도 주의 의무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실수야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민법에서 쓰지 않는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요거 하나만 밑줄 그으시고 예, 끝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딱 강의가 끝나고 기본 강의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못하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죠. 자, 요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형법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죄가 되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민법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해 줘야 됩니까? 손해배상.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같다 다르다? 같다고 놓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같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다치게 해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실수로 다치게 해줘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고의와 과실을 민법에서는 같게 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결과에 중점을 둔다.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아, 민법은 결과에 중점을 두는구나. 그렇죠. 형법은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든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든 다쳤네를 중심으로 봅니다. 다쳤다 그럼 뭘 해준다? 손해배상. 자, 그럼 3번에 고의와 과실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형법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은 처벌 유무와 형량 결정에 차별을 둔다. 밑줄 그으시고 자, 세 번째 줄에 민법에서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결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결과면에서 고의와 과실을 동등하게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달리 본다, 같이 본다. 같이 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한 앞으로 한 6회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의와 과실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예, 그때 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집어넣는 게 쉽고요. 이미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생각에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니까 예,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페이지는 우리가 인문특강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고요. 자, 16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판서노트도 2페이지도 이것도 인문특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민법에 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이제 법의 첫 번째 제1조를 보시게 되는데 자, 먼저 이 법을 왜 배우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법률이 써 있는데 여러분 그 법률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여기는 이분에게 오늘 항상 여기 있는 분이 타이트해요. 저한테 걸리거든요. 항상 제가 이분에게 자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하면서 제가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뭐가 명확해?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저분이 신용카드를 들고 신라호텔에 가요.
가지고 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머릿수대로 사오는 거예요. 나뚜리에 가서 살 수도 있죠.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살 수도 있죠. 요 밑에 편의점에 있는 1+1, 2+1을 살 수도 있죠. 여러분 항상 문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도 명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민법에 아이스크림을 사와랑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 아이스크림이 어느 범위까지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범위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도 마찬가지로 민법의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자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걸 뭐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해석.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사 돼보세요. 해석하시느라고 머리털이 숭숭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막 싸워요.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하고 싸워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럼 전 뭐라 그래요? 가서 공무원하고 싸우라고. 저를 이해시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법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가 되시게 되면 법조문을 해석하시다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법제처나 이런 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답이 와요. 이건 여기까지 해설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도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니까 우리가 해석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먼저 한문부터 볼게요. 먼저 한글로는 법원 똑같이 쓰는데 한문으로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 뭐냐면 우측에 법법자 옆에 이렇게 한문이 쓰여져 있는 건 이게 이제 양로원, 고아원 해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삼수변에 쓰는 건 요거는 법원 했을 때 원자, 요 원자는 한문으로 물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수원지. 그러니까 물이 처음 나오는 곳이 근원이 되는 곳. 예, 이건 근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법원이라고 썼지만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한문은 그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법관이 모이는 지방법원 했을 때에는 요 원자를 쓰는 거고요. 고등법원, 대법원 쓸 때에도 요 원자를 쓰는데 자, 우리 여러분 조문 한번 보시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 한문이 써져 있죠. 요 한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법이 수원지처럼 민법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 민법의 근원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민법의 법원 그러면 민법의 그 근원이 뭐냐? 왜 민법은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분쟁 해결의 기준입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분쟁 해결의 기준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행정사하고 사건을 2건을 지금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금액도 비쌌어요. 480. 한 개 400이고 하나가 80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을 해석을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를 행정사와 공무원이 서로 얘기를 해서 저의 그 민원을 해결해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법원은 민법의 법원은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쟁 해결 기준이 무슨 뜻이냐면 법관이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야, 너희 싸웠어? 왜 싸웠어? 그렇게 물었는데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냥 나쁘다고 해야 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는지 볼게요. 자, 로마 8번의 의의를 보십니다. 자, 제1조를 보세요. 자, 이제 밑줄 그으십니다. 민사에 관해서 밑줄 그으세요. 민사에 관해서. 자, 민사에 관해서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치세요.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치시고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해. 법률의 규정이 없어? 없으면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관습법 동그라미 치세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어? 그럼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해결해라? 조리. 예, 조리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법관이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몇 단계로 걸쳐서 해결한다? 법률. 그 다음에 뭐로?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뭐로 해결한다? 조리. 예, 요렇게 간단 말이죠. 예,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요, 좀 이제 공부하실 때 감도 좀 없고 하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요거하고 요것도 똑같은 법원인데 내용이 달랐죠. 자, 그러면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자, 법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이 무슨 뜻이냐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법률이 법률이지?
자, 여기 보세요. 법의 체계를 한번 보십니다. 법의 체계를 보시면은 우리 법에서 제일 맨 윗대가리에 있는 법이, 즉 가장 근엄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이 뭐라고요? 헌법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왜 헌법이 1등이죠? 모릅니다. 왜 헌법이 1등이죠?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이 제일 맨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투표한다? 직접 헌법을 투표합니다. 이 헌법 좋아. 국민이 투표하니까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준이 되는 거죠. 국민이 이거 좋아라고 선택한 법이니까 정당성이 높아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전체 나머지 법을 만들 때 이 질서를 잡아준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체 법질서. 자, 뭐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라? 헌법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라. 자, 이게 전체 법질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아, 이 법률 방금 봤어. 법률 이렇게 있는데 이 법률은 누가 만들었느냐?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노동법을 만들었다. 아, 노동법률. 형법을 만들었다. 형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만들면. 그래서 원래 국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법률. 자, 그러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데 왜 국회? 헌법 밑에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든 적은 없죠. 하지만 법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죠.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투표한 법이다, 간접 투표한 법이다. 간접 투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집권하신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줬죠. 아, 저 집권 국회의원들 많이 뽑았죠. 왜? 여당이 된 그 민주당이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직접은 아니고 뭐가 된다? 그분들이 만들면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헌법 밑에 있습니다. 헌법 밑에. 자, 근데 우리가 대통령도 뽑았단 말이죠. 자,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대통령령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령.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건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행정부에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관을 직접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았죠. 그럼 대통령이 만드는 게 대통령령인데, 자, 행정부가 제정한 것은 명령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민이 직접 투표했어요? 간접 투표했어요? 간접 투표. 그런데 법률보다 밑에 있어요. 왜? 쪽수가 좀 적습니다. 여기 299명. 여기 몇 명? 1명.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성의 투표의 지지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이 많이 지지한 쪽이 정당성이 높으니까 국민이 적게 지지한 대통령 밑에 있는 이 명령과 규칙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보다 하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는 항상 국민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 투표한 헌법 제일 1등. 그 다음에 국민이 많은 수로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2등. 그 다음에 국민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만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뽑아준 대통령이 그 법률 밑에 있다. 국회 밑에 있는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법률을 만들 때에도 뭘 따라야 돼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전체 법질서. 명령과 규칙을 만들 때에도 누굴 지켜야 돼요? 전체 법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뭐 그냥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게 요 법률이 이 법률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요 법원이 이 법원이냐라고 묻듯이 이 법률이 이 법률일까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법률이 요거랑 똑같으면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뭐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재판합니까? 안 그러면 노동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걸 가지고도 다 재판합니까? 다 재판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랑 똑같이 쓰고 있지만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은 이 법률이다, 다른 법률이다, 다른 법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법률은 이거랑 다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률만 가지고 재판합니까? 각종의 노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재판합니까? 다 가지고 재판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법률은 여기는 이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과 같이 자 성문법 자 뭐라고요?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자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진 법 자 문자로 이루어진 법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관습법은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없어요? 없어요. 관습처럼 전해온 법이기 때문에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은 관습법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다? 성문법. 자 그럼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모두 재판에 제일 먼저 쓴다 안 쓴다? 쓴다. 분쟁이 생겼어. 법 가져와봐. 없어. 시행령 가져와봐. 없어. 규칙 가져와봐. 없어. 그 국제조약도 가져와봐.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해결 기준이 뭐라고요? 요 법률로 해결합니다. 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한다.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얘기한다.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배가 저쪽에 저 대서양 쪽에 해영을 딱 가고 있는데 화물배가 가고 있는데 저 소말리아에서 납치를 했어요. 자, 그럼 요놈들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한다? 분쟁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법률 소말리아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소말리아인데요. 그러면 국제법 가져와봐. 그 국제법에 보니까 해적질에 대한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분쟁을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 있는 법률은 관습법이 아니라 관습법의 반대말인 성문법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성문법인데 줄여서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령을 짜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 말장난이죠. 성문법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 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 써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로마자 이번에 법률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민법 제1조 법원의 법률은 밑줄 그으시고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은 말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우측에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줄 그으세요. 자 형식적으로 원래는 얘를 법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요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의 명령 자 명령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다음에 우측에 각종의 규칙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자 조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성문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해적에 관련돼 있는 국제법규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포함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자, 성문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만 더 법령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얘는 법률인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부른다? 법령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법률이 없다. 자 법률이 없으면 여기서 재판을 안 한다. 분쟁 해결 안 한다. 관습법으로 넘어간다. 관습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로 한번 딱 보시게 되면은요. 자 로마자 3번의 관습법입니다. 그럼 관습법은 그럼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보시는 건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요즘에 분묘를 좀 보기 힘들죠. 자, 요렇게 봉긋 올라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은 요렇게 돌로 이렇게 딱 쌓여져서 무덤이 이렇게 있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봉분이라고 부릅니다. 봉분. 봉긋 올라와 있네. 해서 봉분. 자, 그런데 요거를 분묘를 이제 세운다라는 게 기지라고 합니다. 자, 분묘를 세운다. 즉 다시 말해서 무덤을 만든다는 걸 한문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 기지권. 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로 갑시다. 조상을 모시는 것이 말이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는데 왜 내 땅에다 분묘를 써? 그러면 무례한 놈! 우리의 조상님을 모시는데 남의 땅에 쓰든 뭘 쓰든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소유권이 중요할까요? 분묘를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세우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 분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묘를 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땅에다 분묘를 세웠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묘를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딴 데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 분묘기지권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로 인정됐냐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어요. 관습법.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몇 년 동안 분묘를 살짝 심어 놓으면 된다? 20년. 그러니까 자, 사가지고 뒷산에 딱 심었어요. 근데 그 뒷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아버지 시골에 사셨는데 뒷산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뒷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뒷산 주인은 저쪽 서울에 저 서쪽에 산대요. 몰라. 근데 몇 년 지났다. 20년. 그럼 뭐가 생긴다? 분묘를 내 분묘야 하면서 옮기지 않아도 될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겼는데, 자, 중요한 게 요겁니다. 공짜로 쓸까요? 돈 주고 쓸까요? 조선시대. 분묘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뭘 돈 주고 써! 이래가지고 돈을 안 주도록 됐어요. 자, 뭐라고요? 돈을 안 준다. 자,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분묘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묘에 대해서 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료. 남의 땅에 분묘를 써도 쌩까도 돼요. 그냥 공짜로 막 써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못 받아들입니다. 왜? 소유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시대는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로마자 3번을 보세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자, 관습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습법. 자, 가본의 의의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밑줄 쭉 그으시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20년 동안 세우면 된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세요. 자, 사람들이 그래 유교가 중요하지. 남의 땅에다 분묘 세울 수 있는, 야, 분묘가 중요하지. 무슨 남의 땅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게 관습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관습법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자, 그런데 자, 이 관습법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 보시죠. 관습에다가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누가 입증한다? 법관이 입증합니다. 이런 법이 있어 하고 법관이 입증한다. 법원이 입증하죠. 자, 그래서 입증 책임 보시게 되면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이런 분묘기지권이 있어라고 법원이 이렇게 확정해 줍니다. 자, 2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3번에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 규범 효력이 부정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는 게 옳다 그르다.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 열어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종래 관행은 계속 있었어요. 남의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 살던 동네 뒷산에다가 아버지 묻었다. 종래 관행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우리의 뭐가? 법적인 인식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라고 바뀐 거죠. 그러면 관습법은 이제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본을 보세요. 자, 요건에 흠결해가 써 있는데, 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밑줄 그으시고, 자, 우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밑줄 그으시고, 더 이상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 남의 땅에다 분묘 쓰는 거 안 돼. 이렇게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우측에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바뀌었어요. 안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련돼서 행정 절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도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못 받아들이는 시점까지 온 거죠. 근데 그때마다 판결을 받으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 뭐가 생겼냐면 이게 장사법이라는 법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장사법이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 이 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더 이상 남의 땅에 분묘 쓰지 말아라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남의 땅에다 분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전에, 즉 다시 말해서 1990년도에 만드는 분묘는 계속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주고 몇 년도부터 인정 안 해준다? 2001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도 이제 재판으로 많이 가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판사입니다. 남의 땅에 분묘 썼어. 그래서 막 이거 철거해라, 못한다,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이 생겼죠. 자, 그럼 제가 법관이에요. 자, 그럼 뭐가 생겼어요? 민사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이 생겼죠.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한다? 법률. 뭐 가지고 판단한다? 법률. 자, 법률에서 뭐라고 했어요? 2001년도 1월 13일부터는 분묘 쓰면 안 되지. 너 몇 년도에 분묘 썼니? 2002년도요. 아, 그럼 저는 이제 판단이 나오겠죠. 2002년이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야,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996년도에 분묘를 썼는데요. 인정해줄게. 왜? 이거는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왜? 종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법률의 규정에서 판단하죠.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형식적 법률이었어요? 성문법이었어요? 성문법. 자, 성문법에서는 2001년 1월 13일부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 그러면 1996년도 거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로 간다? 법률이 없으면 뭐로 간다? 관습법. 관습법에서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관행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걸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전에 있는 분묘는 여전히 인정해준다. 2001년 전이라면.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예,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건의 흠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 관습법으로 승인됐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진을 얻지 않게 되었다면, 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자, 나번에 성문법과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학설이 있는데요.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판례로 가져갈게요. 여러분, 지금 성문법과 그다음에 무슨 법? 관습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럼 어느 쪽이 우선? 성문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써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줄을 세우면, 열을 세우면 앞에 쓴다. 관습법은 뒤에 쓴다. 열후저. 성문법이 있을 때는 관습법이 못 들어오고 성문법이 없는 부분만 보충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충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양가라 2번을 보시죠. 첫 번째 줄,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밑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서 효력을 가진다. 여러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 효력을 가진다. 법령이 뭐였죠? 성문법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있다. 자, 법령에 저촉이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한다. 자, 2001년부터는 장사법이 있으니까, 성문법이 있으니까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을 쓰면 앞에 쓴다, 뒤에 쓴다. 열후적. 성문법이 없는 데만 살짝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종래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예, 분묘기지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번에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자, 헌법에 저촉. 자, 판서노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자, 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자,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봤던 게 관습법이 우리가 관행은 있었는데 법적 확신이 없어졌어. 관습법 효력이 없어. 관습법이 있었는데 장사법이라는 성법이 생겼어. 그러면 장사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 이게 간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세 번째는 헌법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이게 또 조선시대로 또 가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종중원이었어요? 출가 외인이었어요? 출가 외인이었죠. 종중원을 안 쳤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종중에 선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선산이 있었는데 국가가 수용해 갔어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이 3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나왔다고요? 300억. 그런데 종중원들이 모여서 어둥둥 하면서 나눠 가지세 이렇게 된 거죠. 나눠 가지세. 근데 종중에 남자들이 300명 있었어요. 그럼 1인당 얼마? 1억. 근데 여자들을 빼고 줬어. 여자들이 왜 빼? 출가 외인이지 종중원이 아니야 하면서 여자를 안 줬단 말이죠. 여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여기 여자 종중원들이 우리도 나눠줘 하고 300명이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여자 종중원들이 왜 우리는 안 줘? 5천씩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들이 출가 외인이네 막 이러면서 가라고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분쟁이 생겼죠. 자 민사상에 분쟁이 생겼으면 법관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법률. 자 성문법으로 판단해요. 자 여자도 종중원인가? 성문법이 없어요. 문자로 이루어진 어떠한 걸 봐도 여자는 종중원이라는 게 없어요. 자 종중이 여자 종중원이라는 내용이 법률에 없네. 성문법에 없네. 법령이 없네. 법령이 없으면 재판 안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뭐로 간다? 관습법. 자 관습법이 있어요. 와 출가 외인이라고 종래로부터 쭉 내려오던 출가 외인이라는 관습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 우리의 헌법을 보니까 즉 전체 법질서를 보니까 남녀 평등입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남녀 평등. 그러면 헌법에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하죠. 왜? 보시죠. 전체 법질서 맨 밑에 관습법 있지 않습니까? 이 관습법도 뭐를 절대 어긋나면 안 돼요? 헌법을 어긋나면 안 돼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 판사님이 여자가 종중원이 아니라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관습법은 있는데 그게 헌법 질서에 반해. 그래서 이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자는 더 이상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은 남녀 평등에 반하니까 이건 관습법이 효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관습법도 없어요. 그럼 재판을 안 해요? 재판을 해야 돼요? 해야죠. 마지막 뭘로? 조리. 조리가 뭐냐면 조리조리 도리도리 삶의 사람의 도리예요. 도리에 맞게 재판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리조리가 도리도리인데 자 그러면 자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18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로마자 4번에 조리가 있어요. 조리. 자 조리. 자 조리란 그 밑에 조리 밑에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여러분 사물의 도리 밑줄 그으시면 돼요. 요건 시험에 안 나올 건데 뜻만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조리란 사물의 도리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을 보세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합니다.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만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게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 종중원들도 보상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5천씩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까? 성년자입니까? 성년. 제사 비용 못 내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종중원으로 앉혀줍니다. 그러니까 성년자가 됐을 때 남자든 여자든 뭐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됐을 때 제사 비용 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뭐라고요? 종중원이 됩니다. 종중원. 자 그래서 성별의 구별 없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구나. 이것이 조리에 합당하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표를 보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표가 여기는 밑에 있는 판례 원문을 내용 정리한 겁니다. 내용 정리한 거고 여기는 판례 원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읽겠어요? 여기를 읽겠어요? 위에를 읽어야죠. 여기를 읽으면 제가 섭하죠.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를 읽으세요. 여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어디로 간다? 밑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자 판례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자 그것을 위에다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17페이지로 가시죠. 자 17페이지 가시면 여기서 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해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자,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종류의 관습법은 헌법 질서에 반하면 안 되겠죠. 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을 가시죠.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종래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지금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 자, 남녀 평등에 반하는 경우, 이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줄 우측입니다.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 즉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전체 법질서 밑에다 쓰세요. 남녀평등, 남녀평등, 남녀평등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여자만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위에도 똑같죠. 1번 종중의 구성원을 남자로만 하고 여자를 제외시킨 종래 관습법은 우측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라본의 판례 변경입니다. 자, 판례 변경. 자, 판례 변경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때 분묘는 공짜야 라는 관습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판례가 바꿨어요. 판례가 2021년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야, 옛날에 있었던 장사법 적용되지 않는 이 분묘기지권 돈은 줘 해가지고 판례가 이제는 뭘 주도록 요구했다? 지료를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다 분묘를 쓸 수도 없고 옛날에 썼던 분묘도 공짜로 쓴다. 돈 내고 쓴다. 돈 내고 써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라본의 판례 변경입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종래 판결은 이게 이해가 안 갔죠. 시효 취득한 분묘 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의 땅의 분묘를 공짜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왜요? 그러니까 야, 유교가 중요하잖아. 아니 제사를 모시는데 그걸 왜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그 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자,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기존의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아, 바뀌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5번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로마자 5번은 자, 시험 X 안 나오니까 X. 자, 19페이지 보시면 사실인 관습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요거 설명만 좀 드리고 여러분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문장을 딱 보시죠.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관행은 있었는데요. 자,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가서 법적으로 확인이 됐나? 아, 법적으로는 확신이 안 들어요. 아, 이거는 그냥 관행에 불과하네 라는 거죠. 자, 보통 이게 뭐가 있냐면 변호사 상담비입니다.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얼마냐면 10만 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법대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법 공부할 때 선배 변호사한테 갔더니만 상담료가 얼마예요? 시간당 1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딱 가가지고 형 얼마예요? 물으면 지금도 시간당 30만 원이다. 그럼 그것이 관행처럼 변호사는 상담비를 시간당 얼마 받는다? 10만 원 이렇게 받기로 정해졌어요. 근데 그게 법적 확신까지 가지를 않았겠죠. 사실적으로 그냥 얼마 받는다? 10만 원 받는 거죠. 그럼 요즘 행정사는 상담비가 얼마? 공짜입니다. 행정사는 상담비가 공짜입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막 수시로 막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변호사 상담비 시간당 10만 원이고 지금도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법에서 이런 규정은 절대 없는데 제가 예시를 그냥 든 겁니다.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변호사법에 썼어요. 써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2차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사실인 관습을 알아두면 나중에 2차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어쨌든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20만 원이라고 이제 예정 가상을 들어서 이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서 제가 시간당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하러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10만 원 받을지 20만 원 받을지 정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을 간 거예요. 상담하러 오세요. 그래요? 그럼 돈 드려야 되겠죠? 오세요. 받는 건 받는 건데 그냥 오세요. 일단 상담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자, 그럼 나갈 때 10만 원 줘야 된다? 20만 원 줘야 된다? 상담비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인문특강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규정을 보세요. 이 규정이 변호사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내가 기준만 제시해 줄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임의대로 정해도 되는 규정이야 라고 해서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상담비를 시간당 20만 원 줘야 된다. 이게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을까요? 사회질서랑 관계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 자, 그런데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고 상담하러 갔는데 그러면 자, 임의 규정인데 20만 원 줘야 되느냐? 임의 규정 20만 원, 관습인 10만 원. 요거죠. 자, 여기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요거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번. 의사를 보충하는 효력입니다. 자, 여러분. 상담비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그럼 보충해 줘야 되겠죠?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자, 그래서 106조를 보세요.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와 관계없는 규정. 자, 관계없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 써 있네요. 임의 규정. 자, 시간당 20만 원과 다른 관습이 있습니다. 다른 관습은 시간당 얼마? 10만 원. 다른 관습 얼마라고요? 시간당 10만 원. 다른 관습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뭘 준다? 관습. 예, 10만 원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습에 의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을 싹 바꿔보면 되는 거죠. 행정사. 자, 행정사 상담비가 시간당 20만 원. 자, 행정사 상담비가 시간당 2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자, 여기 행정사법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냥 보내요?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죠. 자, 관습 받는다? 행정사법에 따른다. 액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간다? 관습. 여기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임대차에서 2차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시냐면, 자, 관습이 있고 관습,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있다. 자, 그럼 규정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관습. 자, 뭐에 따른다고요? 관습.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의 규정이 있고 관습이 있다. 그럼 어디에 따른다? 관습. 임의 규정이 있고 관습이 있으면 어디에 따른다? 관습.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최저시급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최저시급이 있는데, 자, 우리 동네는 알바생이 일을 하면 시간당 8,000원을 준다. 시간당 얼마 준다고요? 8,000원. 이 동네 그래, 룰이에요, 룰. 저 지방에 가니까 거기는 그 뭐라 그러지? 아, 지금 우리는 8,000원이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 자, 최저시급은 11,000원이다. 자, 그럼 최저시급은 11,000원이면 요거는 사회질서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받으면 굶어 죽죠? 자, 사회질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강행 규정이에요. 자, 일하러 와. 알바비를 정하지 않았어요. 알바비를 정하지 않고 일하러 와. 이렇게 갔죠. 그럼 일하러 왔는데 1시간 일했어요. 자, 그러면 관습을 따른다, 규정을 따른다? 뭘 따른다? 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과 관습이 있을 때는 뭘 따르고? 관습. 강행 규정과 관습이, 사실상 관습이 있을 때에는 뭘 따르고?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뭘 따르고? 강행 규정,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나중에 저 밑에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데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 쉬시겠습니다.